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격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한 줄의 속보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TV를 보던 사람들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고, 라디오를 듣던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박정희가 갑자기 죽었다고요? 그것도 측근에게 총을 맞아서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앉아서 같은 뉴스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정말인가? 꿈 아닌가? 하면서요. 거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평소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명동 종로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TV 앞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전쟁이라도 나는 건 아닌가? 내일 아침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어요. 18년 동안 박정희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가 사라진 거예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거리 곳곳에 나타났어요. 탱크가 지나다니고 헬기가 하늘을 맴돌았어요. 정말 전쟁이 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밖에 나가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몰랐거든요. 온 나라가 공포에 질린 채로 그 밤을 견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커다랗게 서거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사진도 검은 띠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더 큰 혼란과 피바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오늘은 그 격동의 시대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1979년 10.26 사건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을 말이에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리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우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일부 혼돈의 시작, 권력의 공백과 거리의 공포. 박정희가 죽고 나서 며칠간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누가 나라를 이끌어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사실상 허수아비였어요. 진짜 권력은 군부가 쥐고 있었고,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온 국민이 불안해했어요.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닐까? 민주화가 올 수도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18년 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한 거죠. 박정희는 죽었다. 독재는 끝났다. 민주화를 하라. 이런 구호들이 캠퍼스에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자유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월 12일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날 밤도 충격이었어요. 또 다시 군인들이 거리를 장악했고 탱크가 서울 시내를 누볐어요. 또 군사정권이냐? 민주화는 물 건너갔나? 절망스러웠어요.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박정희와는 또 다른 공포였어요. 박정희는 최소한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전두환은 그냥 권력욕의 화신 같았어요. 12.12 쿠데타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됐어요.
사람들이 다시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대학가도 조용해졌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공포심이 퍼졌어요. 1980년 들어서면서 더욱 암울해졌어요. 전두환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대학을 장악하고 특히 5월에 터진 광주 사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어요. 언론이 완전히 통제됐거든요. 하지만 소문으로만 들어도 끔찍했어요. 광주에서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더라. 탱크로 사람들을 깔아뭉갰다더라. 정확한 진실은 모르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사회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신고당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길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요즘 어떠세요? 하는 말도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까 봐서요. 커피숍이나 술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다들 조용해졌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가장 무서웠던 건 보안사, 정보기관원들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듣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평범한 시민들도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빨갱이, 용공분자, 사상범,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한 번 찍히면 인생이 끝나는 거였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의심하고 누가 나를 신고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숨 막히는 사회였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세상. 그게 198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부 공포의 일상화, 계엄령과 통금의 거리.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이 날부터 대한민국은 완전한 군사통제 국가가 되었어요. 계엄령 하에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느낀 건 통금이었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아무도 거리에 나다닐 수 없었거든요. 통금 시간이 되면 거리가 완전히 텅 비어버렸어요. 유령도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쓸쓸히 켜져 있고 간간히 순찰차만 지나다닐 뿐이었어요. 통금에 걸려본 적 있으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밤늦게 일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걸리면 경찰서에 끌려가서 밤새 조사받아야 했어요. 왜 이 시간에 돌아다니느냐?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누구를 만났느냐? 별별 질문을 다 받았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요. 특히 젊은 남자들은 더 의심받았어요. 학생 운동하는 거 아니냐? 데모 계획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궁당했어요. 여자들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밤에 돌아다니는 여자가 어딨냐? 집에서 뭐하냐? 이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통금 때문에 온 국민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밤 11시만 되면 모든 사람이 집으로 뛰어갔어요. 버스도, 지하철도, 택시도 모두 운행을 중단했거든요. 술집, 카페, 극장, 모든 곳이 11시 30분에 문을 닫았어요. 빨리 집에 가세요. 통금 걸려요. 이런 말이 일상이었어요. 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트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큰일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자기는 뛰어서 집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가족들도 불안했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늦게 들어오면 혹시 통금에 걸린 건 아닌가 걱정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밤거리의 정적이 정말 무서웠어요. 평소에 시끄럽던 서울이 조용해지니까 더 으스스했어요. 발자국 소리 하나도 크게 들렸거든요. 순찰 나온 군인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총을 들고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돋았어요. 저들이 우리를 지키는 건가? 감시하는 건가? 헷갈렸어요. 낮에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곳곳에 검문소가 있어서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어디 가느냐? 뭐하러 가느냐? 일일이 대답해야 했어요. 대학 근처는 더 심했어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거든요.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잡아가고 옷차림이 이상해도 문제 삼았어요. 책도 마음대로 못 봤어요. 금서 목록이 있어서 걸리면 큰일이었거든요. 서점에서도 조심스럽게 책을 골라야 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온한 가사라고 판정받으면 금지곡이 됐어요. 라디오에서도 신중하게 선곡했고 가끔 방송 중에 갑자기 음악이 끊기기도 했어요. 신문이나 TV 뉴스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검열을 거쳐서 나왔거든요. 진짜 뉴스는 외국 방송을 몰래 들어야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3명 이상 모이면 집회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전화도 도청당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로는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게 안전했거든요. 편지도 검열당했어요. 특히 해외로 보내는 편지는 더 심했어요. 정치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됐어요. 여행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 신고를 해야 했고 의심스러운 곳에는 갈 수 없었어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고요. 정말 감옥 같은 나라에서 살았어요. 자유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허락받은 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져갔어요. 3부 저항의 시작. 대학가에서 피어오른 민주화의 불꽃. 1980년대 중반 억압받던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에는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가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매일같이 최루탄이 터지고 학생들과 전경들이 대치했어요. 캠퍼스에는 항상 최루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 냄새를 아시나요? 코를 찌르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그 지독한 냄새. 한 번 맡으면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학교 앞만 지나가도 눈이 따가워졌어요.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도 피해를 봤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최루탄 연기에 휩싸이면 승객들이 모두 기침하고 눈물 흘렸어요. 전경들의 모습은 정말 무서웠어요. 방독면을 쓰고 방패를 들고 곤봉을 휘두르는 모습. 마치 외계인 같았어요. 학생들을 잡아가는 장면을 직접 봤어요. 멀쩡하게 걸어가던 학생을 갑자기 덮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던 시민들도 덩달아 무서워했어요. 학원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경찰이 상주했어요.
학교 안에 정복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수업 중에도 감시했어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교수들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수업 중에 정치적인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어요. 혹시 학생들이 신고할까봐,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지하에서 몰래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고 활동했어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몰래 배포하고 집회를 열었어요. 그 유인물들을 본 적 있으세요? 민주화 쟁취, 독재 타도, 자유를 달라, 이런 구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단순한 종이 한 장이었지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잡히면 끝이었거든요. 유인물 한 장 때문에 퇴학당하고 감옥에 가고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학생들도 용감했어요. 남학생들이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으면 여학생들이 뒤에서 돌을 날라주고 상처 입은 학생들을 돌봐줬어요. 양심선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교수나 지식인들이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목숨을 건 일이었죠. 종교계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명동성당, 절에서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법회를 열었어요. 종교인들까지 나선 거예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에서 파업을 하고 노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경찰이 들이닥쳐서 진압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시민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왜 저러나 했지만 점점 학생들 말이 맞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최루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요. 왜 우리까지 고생해야 하나? 학생들만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언론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직접적으로는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도 압력을 가했어요. 미국, 유럽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어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니까 정부도 부담을 느꼈어요.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선전했어요. 국민들이 야당에 투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였죠.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억압적인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바뀔 거다. 우리가 이기는 날이 올 거다. 이런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잡혀간 학생들, 고문당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사부, 민중의 함성, 거리로 쏟아져 나온 분노. 1986년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대학생들만의 투쟁이 아니었어요. 시민들, 노동자들, 종교인들, 모든 계층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천 5.3 사태가 그 시작이었어요.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들이 가담했어요. 최루탄에 시달리던 상인들, 주민들이 우리도 참을 수 없다며 합류한 거예요. 그 광경을 직접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아주머니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아저씨들은 전경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때부터 민중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함께 싸우는 거라는 의미였죠.
건국대 사태, 연세대 사태, 대학마다 큰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때마다 주변 시민들이 지지해줬어요. 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때로는 함께 구호를 외쳤어요. 최루탄이 터지면 근처 상점 아주머니들이 학생들을 숨겨줬어요. 빨리 들어와, 빨리 하면서 가게 안으로 피하게 해줬어요. 노동자들의 투쟁도 격렬해졌어요. 대우조선 파업, 현대중공업 파업, 공장마다 파업이 일어났어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요구했어요. 농민들까지 나섰어요. 농민도 사람이다. 농촌을 살려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종교인들의 참여였어요.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수천 명이 모였어요. 진부님들, 목사님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화를 요구했어요.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독재는 죄악이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명동성당은 피난처 역할을 했어요. 경찰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쫓기던 학생들, 운동가들이 명동성당으로 피했어요. 정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만 상대하면 되던 것이 이제는 전 국민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디어의 힘도 컸어요. 비록 검열은 있었지만 시위 현장의 모습이 TV, 신문을 통해 알려졌어요. 국민들이 현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멀쩡한 대학생이 경찰서에서 고문받다가 죽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닥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어요. 정부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한열 열사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휘 중에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의 모습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의 장례식에는 수백만 명이 참여했어요. 정말 온 국민이 거리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때 느꼈죠. 이제 정말 바뀔 때가 됐구나. 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피하던 시위 현장에 이제는 시민들이 구경하러 나왔어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면 박수를 쳐주는 시민들이 생겼어요. 잘한다. 힘내라. 이런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인들도 달라졌어요. 시위대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화장실을 빌려주고 때로는 숨을 곳을 제공해줬어요.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쫓기는 학생들을 태워주고 돈은 됐다며 공짜로 태워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버스 기사들은 더 대담했어요. 지휘 현장 근처에서 여기서 내리세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학생들을 배려해줬어요. 아파트 주민들도 참여했어요. 베란다에서 물을 뿌려주거나 창문으로 응원의 손짓을 보내줬어요. 정말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친분, 나이, 직업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민주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군인, 경찰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반대편에 서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더 강한 진압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하지만 민중의 힘은 더 강했어요. 1987년 4월 전두환이 개헌은 없다고 발표했을 때 온 국민이 분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결판을 내자.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 폭발하는 거리 마이너스 1987년 6월의 함성. 1987년 6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달이 시작됐어요. 6월 10일, 이한열 열사의 49제가 열렸어요. 그날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지청 앞, 명동, 종로, 어디를 가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 인파를 보는 순간 이제 정말 바뀌겠구나 싶었어요. 독재, 타도,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 수십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서울 하늘을 흔들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시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경찰 발표로도 20만 명, 실제로는 5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온 서울이 시위대로 가득 찼어요. 최루탄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하늘이 하얗게 될 정도로 많은 최루탄이 터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구호를 외쳤어요. 물러서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어요. 전경들도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진압이 소극적이었어요. 시민들의 참여가 압도적이었어요.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 치마를 입은 아가씨들, 나이든 아저씨, 아주머니들까지 정말 남녀노소가 함께했어요. 민주주의 만세, 자유 만세, 이런 구호를 외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6월 18일에는 더 큰 시위가 있었어요. 전국 37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이 하나가 되어 민주화를 외쳤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전 국민이 일어났구나 싶었어요. 특히 부산에서의 시위는 정말 격렬했어요. 시민들이 경찰서를 포위하고 민주화하라고 외쳤어요. 부산 시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소도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춘천, 원주, 청주, 전주, 작은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어요. 이제는 정말 전국적인 현상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서울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다양한 계층의 참여였어요. 변호사들이 정의 실현을 외치며 시위했고,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자며 참여했어요. 교사들도 교육 민주화를 요구하며 나왔어요. 기자들은 언론 자유를 외쳤어요.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일부 참여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비공식적으로였지만 우리도 국민이다라는 생각으로 동참한 거예요. 종교인들의 역할도 컸어요. 명동성당에서는 매일 기도회가 열렸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신부님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하느님은 자유와 평등을 원하신다. 독재는 신의 뜻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자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민중봉기구나 싶었어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상인들도 적극적이었어요. 시대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상점을 피난처로 제공했어요. 장사보다 민주주의가 우선이라는 마음이었어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조심스럽게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직접적으로는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민주화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정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국민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진압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했어요.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이미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불가능했어요. 강경 진압을 하면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 뻔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압력을 가했어요. 민주화를 수용하라. 유혈 사태를 막아라. 이런 요구들이 쏟아졌어요. 6월 26일 100만 명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6월 29일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했어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온 국민이 환호했어요. 이겼다. 드디어 해냈다. 거리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민주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6부 승리의 환호, 민주화 쟁취와 새로운 시대. 6월 29일 저녁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을 TV로 지켜봤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정치범을 석방한다.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만세를 외쳤어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껴안고 울었어요. 우리가 해냈다. 드디어 이겼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명동, 종로, 시청 앞, 어디를 가도 환호하는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학생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나이 든 분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다니. 할머니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수하게 기뻐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끝난 건가? 또 속이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너무 많았거든요. 대학가는 완전히 들썩였어요. 그동안 최루탄 연기로 가득했던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자유토론, 민주집회. 그동안 금기시되던 말들을 큰 소리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언론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검열 때문에 못했던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치범들의 실상, 고문의 진실, 광주 사태의 진상,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치범들이 석방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이 가족들과 만나는 모습,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어요. 김대중도 복권됐어요.
그동안 빨갱이, 위험인물로 몰렸던 분이 당당하게 정치 무대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해외에 망명했던 분들도 돌아왔어요.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님, 그분들이 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환영했어요. 하지만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구체제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87년 대선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됐어요. 그 바람에 노태우가 당선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삼김이 단일화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었어요. 노동자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압받았던 노동조합들이 다시 활성화됐고,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많아졌어요. 여성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성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어요. 시민사회도 활발해졌어요. 환경보호, 소비자 권리, 인권보호,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했어요. 문화계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동안 금지됐던 영화, 소설, 음악들이 공개됐어요.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일상 대화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동안 정치 얘기는 금기였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정치를 논할 수 있게 됐어요. 커피숍, 술집에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대통령이 문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물론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고,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뤄낸 변화였다는 거예요.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거리에서 외친 목소리로 민주화를 쟁취한 거예요. 그 자부심, 그 성취감은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해냈다, 우리 손으로 역사를 바꿨다 하는 자랑스러운 기억이에요. 마무리, 그 시절을 살아낸 우리들의 자부심. 지금 돌이켜보니 1979년부터 1987년까지의 8년은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어요. 박정희의 죽음으로 시작된 혼란, 전두환의 집권과 군사독재의 강화,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어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말이에요. 당시 20대, 30대였던 우리 세대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대학가에서 최루탄을 마시며 민주화를 외쳤고, 직장에서는 조용히 민주화를 염원했어요. 거리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승리를 만끽했던 그 순간들.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용감했는지. 물론 쉽지 않았어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때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됐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때의 경험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자유들이 그때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것들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자유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조금씩 만들어낸 거라는 걸.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라. 국민이 함께하면 독재도 이길 수 있다. 자유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 시절을 함께 살아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의 대한민국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당시의 기억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 시대의 진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절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그 변화에 참여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자 동시에 역사의 창조자였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의무가 있어요. 1987년 6월에 그 뜨거운 함성, 민주화를 외치던 그 간절한 목소리들, 그것들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만든 역사,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